11월 28일 무소속 국회의원 김남국은 자신의 SNS에 철저하게 반성문을 써야 할 분이 자기 책임은 모두 망각한 채로 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한 비판입니다.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실패에 있고 이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내 계파 갈등을 완화시키고 통합에 힘을 보태야 할 당의 어른이 오히려 갈등과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헌정사상 최고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을 겪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선 지지율을 아득히 넘어서는 90%대로 시작해 70%대로 유지되던 것이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지지율이며 이 전반기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가 이낙연 전 총리였습니다. 2020년 가을부터 2021년 초까지 6개월 남짓한 짧은 임기 동안 이낙연 당대표가 입법시켜낸 법안은 422건입니다. 그동안 계류되어 있었던 다수의 법안들을 이 시기 대부분 처리했으니 이는 다수당 대표의 의지와 역량이 작용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들 중엔 김남국도 추종에 맞지 않을 공수처법,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대선 경선 기간 동안 김남국은 온갖 가짜뉴스로 이낙연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 대장동 사건이 이낙연 캠프의 기획이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가짜뉴스들을 여전히 사실로 믿고 있다면 김남국은 이낙연 총리를 어른이라고 불러선 안 됩니다. 어른으로 대우해 줄 만한 인물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저것들을 가짜뉴스로 인정한다면 비판 전에 사과부터 해야 할 일입니다. 김남국에게 충고합니다. 코인 사태로 출당 당했으면 당과 거리를 두고 자중하길 바랍니다. 다가올 총선, 민주당 지지율 하락 이유 중 하나로 이미 평가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드디어 2023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올해는 저는 뭐 그렇게 빨리 간다는 느낌이 안 들었었는데 막상 12월 되니까 또 이거 뭐지 싶고 생각이 또 드네. 올해는 뭐 어떻게 지나간다 막 그렇게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총리님 귀국하시고 나가지고 네. 귀국하시고 나서도 또 한동안 정책이었다가 이 지금 11월 중순경부터 갑자기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왜냐하면 딴 거보다 매주 이 대본 쓰려고 뉴스 정리하다 보면은 이게 좀 다르거든요. 지금 느낌이. 진짜로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이제 뭐 민주당 비판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좀 그래봤자 이렇게 막 큰 호수에 던지는 돌멩이나 던지는 그런 수준의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파도를 일으키려고 파도가 막 일어나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출렁출렁 대고 있다. 이게 넘어오는 느낌이 다르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모로.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훨씬 자연스럽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뭐 이제 정부 비판이야 이제 뭐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도 막 근데 걔들은 잘 못했지. 네, 잘 못했지. 근데 한동훈 좀 패고 그런다고. 뭐 그런 식으로 네. 나왔었고 민주당에 대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는 뭐 이제 지금 원칙과 상식 그 모임을 만든 그 거기 플러스 이제 이상민 해가지고 그렇죠. 약간 언론에서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뭔가 그 메시지를 뽑아내기 위한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물꼬가 트인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훨씬 더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총리님에 대해 가졌던 제 생각이 얼마나 짧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반성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미국 가실 때부터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했었죠. 아, 어떻게 미국 가버리냐 우리 놔두고 그런 생각도 했었고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귀국하시고 나서 아 이제부터 뭔가 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또 귀국하시고 나가지고 한동안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뭐 강한 행보를 보이시지는 않았죠. 뭐 네. 특별히 이제 언론에 거의 안 드러나는 행보들만 하시고. 뭐 지방대학 강연회나 한 번씩 가시고 그러다가 뭐 독서 토론회나 조직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불만이었단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 뭐 저희 뭐 지지자들은 이재명이랑 좀 몇 년째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저러다 보면은 존재감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그게 다 짧은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총리님이 뭐 이렇게 정치 짬법이 몇 년인데 내가 보는 걸 못 볼 리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어떤 역량에 대한 평가도 훨씬 객관적으로 하고 계셨구나 스스로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빌드업이 뭔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빌드업을 그 처음에는 이렇게 민주당의 특정 인물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언급은 약간 그렇죠. 자제하시면서 예, 예. 이제 정치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당내 민주주의 뭐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위험하다 뭐 그런 예, 말씀을 하셨죠. 경고음을 올리셨는데 네. 이제는 기다려 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뭐 이따가 이제 다시 예.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총리님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총리님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나 반성 뭐 불만도 갖지 말자. 저 양반이 그 모든 면에서 나를 압도하고도 남을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뭐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고 생각하면 된다. 좀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지게 됐다고 할까?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생각해봐도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고. 아이 그럼요. 그거는 뭐 정치 이력이 지금 30년 넘어가는 분이고, 뭐 행정 경력도 뭐 십몇 년 되는 분이고. 근데 그런 분이 내가 생각하는 걸 못할 리가 없잖아. 내가 보는 걸 못 보고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이제 뭐 서로 계산 결과는 이제 좀 다른 거니까. 네. 하지만 내 계산 결과보다 총리님 계산 결과가 훨씬 더 정확하다. 지금 이제 해야 할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고 계신다. 지금이 아마 이낙연 전 총리께서 생각하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남국이 28일 날 이 SNS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뭐 연대학 공생 포럼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 이 보도된 직후에 이제 김남국이 이런 SNS 글을 올렸는데 보면 뭐 철저하게 반성문을 써야 할 뿐이 자기 책임은 모두 멍각한 채로 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믿기지 않네. 똥 싼다. 남구가.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평론가가 아닙니다. 정치평론가처럼 남일 보듯이 말할 것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문부터 먼저 써야 합니다. 근데 총리님 반성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럼요. 특히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총리님이나 대통령님이나 일괄적으로 실패한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요 대목에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동산 정책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저희 윤석열 지지 측이 태클을 걸어올 때가 있는데 그건 굳이 반박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정책 당사자들이 우리가 평가해 봤어도 실패한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굳이 막 그 실드 치고 억지스럽게 한다고 해도 논리가 안 서요 더 이상 그래 버리면은. 또 그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신 네. 부동산과 정치. 네. 네, 그 김수현 당시 수석께서 네, 네. 이제 집필하신 건데 네.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부동산 쪽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것을 경계를 하고 틀어 쥐었어야 네. 덜 올랐을 텐데 네. 그 시기를 놓치고 네. 그리고 좀 우왕좌왕했었다. 그렇죠. 네, 이거를 틀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이냐 이게 정확한 기준이 안 섰다. 다만 이제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비판에 대해서 네. 그 이제 윤석열 지지 측이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반박을 그렇게 해야겠죠. 반박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수긍한 게 맞지만은 이재명 지지 측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반박할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게 결국은 민주당 내 좌파적 색깔을 상당히 수용한 그런 정책 방향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니들 말하는 대로 최대한 따라가주려고 노력한 결과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은 거기에 뭐 오히려 더 얹어야 된다고 네, 얘기를 더 한 거죠. 얹어서 예. 막 기본주택 같은 거 해야 된다고. 미친 놈들이지. 그다음에 예. 뭐야 그 부동산 개발에 막 코인이나 NFT 엮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려야 된다. 막 그래서 뭐야 개발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송영길은 무슨 집단 농장 구성하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송영길 책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반박할 여지가 있는 거는 민주당 쪽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층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반박할 여지가 있지만 다만 그것도 정책 실패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정책이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한 적 없다라고 말하는 건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정책 정책 실행자나 아니면 당시 의회 쪽에서도 누구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 자체는 인정해야 되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네. 부동산 가격이 네. 뭐 얼마나 크게 변화했느냐 네. 이거로 이제 보통 나누게 될 텐데 이제 마지막에 많이 변해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뒤늦게 이제 좀 더 억누려 보려고 이제 뭐 세제 개편이나 그래서 뭐 공시지가 현실화라던가 아니면은 종부세 이런 최고 세율 변경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했는데 이미 이제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이게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책 반발만 더 커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뭐 그다음에 김수현 수석도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네. 네, 그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스스로를 자평을 하셨기 때문에 네, 실패 안 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기는 것밖에 안 된다. 네, 네. 뭐 아무튼 이제 김남국 이런 식으로 뭐 청와대가 잘못해서 이재명이 졌네 그런 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당의 어른으로서 당내 개파 갈등을 완화시키고 그 누구보다 당내 통합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셔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개파 갈등을 재부각시키고 당내 분란을 더 키울 기폭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임. 얘는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냐? 얘는 뭐 그러니까 이게 그 빈곤한 표현력이죠. 빈곤한 표현력이고 뭐 아직 그 선동하려는 그런 게 남아 있는지 네. 아니면은 뭐 그 지지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건지. 아니 근데 남국이 이제 그 다음 총선 출마도 못 할 텐데 어차피 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야죠. 당에서 거기 비워줄라나? 지금 이재명 쪽에 줄 서 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글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가게 될지, 네. 뭐 아니면은 안 내보낼 건지. 그러니까 안 내보내고 김남국한테 비워준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김남국도 밀려나야지 뭐. 난 밀려날 것 같은데. 나는 남국이는 그냥 깔끔하게 불출마 선언이나 하는 게.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하고 그 다른 유튜버들 같이. 그렇죠. 코인 강의나. 근데 이 새끼 지금 대표적인 월급 도둑 아니야 이거. 아 그렇습니다. 뭐 배지 남겨주면 뭐 열심히 뭐 최선을 뭐 민생을 위해 뛰게 헌신하겠다는데 헌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을 했고 오늘도 보니까 또 박지원도 또 이 같은 소리를 했더라. 이 같은 소리를. 아 그랬습니까? 박지원도 또 SNS에 글 올려가지고 뭐 옆으로 총질하지 말라. 근데 박지원이 그런 소리 한 건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2015년대 그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렇죠. 이후에 대통령님 출마하실 때까지 오죽하면 문모닝이란 말이 나왔겠냐고. 그렇죠. 이게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그 문재인 당시 이제 당대표 후보랑 붙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붙으면서 그때 퍼뜨린 가짜뉴스 때문에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도 호남 지역에서 여론 그 동향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 있고 아직까지도. 그때 근데 이제 세 번째 후보가 있었는데 그게 이인영입니다. 그때 이인영이 둘 다 싸우지 마 왜 이러냐. 힘을 모아도 이인영이 옆으로 성질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구나 당시에. 예. 지금 이제 박지원 포지션이 그 당시에 이인영 의원 포지션이다. 그래서 이 김남국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렇고 다음 총선에 나오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둘 다. 박지원 뭐 그냥 근데 박지원 또 목포에서 좀 분위기가 괜찮다는 것 같더라고요. 손혜원이 막 꼬치꼬라 뿌리고 다니니까 나오면은. 근데 손혜원 정도로 될까? 아니지 지금 박지원인데 목포가 아니지 그 거기 전남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맞아. 전남 어디야? 목포가 아니고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거기가 근데 나쁘지 않나 보더라고. 근데 민주당에서 공천 안 줄 것 같은데 거기도. 모르죠 뭐. 예, 아니 지금 이재명이 지금 챙겨줘야 될 인물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지금 변호사비 지금 공천으로 다 떼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건데 안 될 텐데. 하여튼 박지원을 적으로 돌리면 상당히 피곤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재명이 어떻게 할지는 두고 아니요 박지원을 적으로 돌리면 피곤해지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그 여론의 힘을 받았을 때 얘기라서 지금 뭐 유튜브 채널 다 장악했잖아. 근데 뭐 박지원 적으로 돌린 게 무섭겠어요 이재명이. 근데 이제 지역 민심 그런 데는 또 지역 민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역 민심이 만약에 그 유튜브랑 반대로 돌아간다. 그럼 골 때려지는 거죠. 그쪽 입장도. 뭐 김용이 뿌린
돈이 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 돈으로 뭐 호남은 커버 안 되겠나 모르겠다. 자, 그래서 갑자기 이제 김용이 나왔는데, 네, 1심 결과 나왔죠. 저 어제 이제 5년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네. 구속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이게 이제 그 뭐 검찰 구형은 당초 10년이었는데 이제 5년만 때려가지고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액수가 이제 인정되는 액수와 인정되지 않는 네, 뇌물 네. 액수, 네. 뇌물은 아니지 정치자금, 네. 불법 정치자금 네. 액수가 이제 갈려지면서 이렇게 검찰 구형 형량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뭐 검찰은 좀 더 분발해가지고 2심에서는 그 고형량을 제대로 다 땡겨 오길 바라고, 그 다음에 판결문에 보면 여러모로 볼 때 좀 이제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장동 사건을 이제 확실하게 이재명이 연루된 지방자치 권력의 비리로 규정을 했어요, 판결문에서. 네, 네. 그래서 이 판결문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재명은 진짜로 빼박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는 거죠. 법원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도 확실히 증거를 열심히 모은 게 네. 그런 이제 유동규의 증언을 뒷받침할 네, 수 네.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CCTV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유동규의 증언이 뭐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진 않아도, 그러니까 오래됐잖아, 10년은 넘은.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이제 그런 거다라고 판사도 인정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구체적인 어떤 사실적인 증거들과 함께 하니까 그게 그렇죠. 인정받아서 신빙성이 네. 인정받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좀 보면은 이 여러모로 볼 때 네. 김용 변호사의 어떤 정치적 욕심 때문에 이렇게 판결 난 거 아닌가 싶은 면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얘가 이 판결 전날에 뉴스 공장 나왔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막 김용 무죄 확신한다 이딴 소리 떠들고 다녔다고. 세상 어느 변호사가 내일 자기 그 의뢰인 재판안 들어가는데 그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 지랄을 하고 있어. 미친놈 아니야. 근데 걔도 지금 출마 예정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김용이 무죄 받았으면은 뭐. 그러니까 어제 정신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공감을 했는데 얘 지금 얼굴 도장 찍으러 나간 거예요. 그냥 김용은 안전에 없고 그냥 나가서 그 시청자들 듣고 싶은 말 던져주고 김호준 옆에 앉아가지고 대화 주고받는 걸 얼굴 도장 찍으면은 자기 이제 내년 총선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자기를 찍어줄 것이다. 그 계산만 하고 거기 나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김호준도 판을 깔아준 거잖아, 김호준이. 그렇죠. 이런. 김용만 불쌍한 거야.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고성국 그 유튜브에서 고성국이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전원에 따르면은 네. 김용도 지금 유동규처럼 불까 그리고 좀 감형 받아볼까 그런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데 이거는 진짜로 뇌피셜이기 때문에 꼭 김용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 쌍방울 케이스처럼 네. 될 수도 있다. 네. 이제 그런 거죠.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제 자기 형용 줄을 궁리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맥락적으로 막 억지라는 게 아니라 그 김용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5년 먹고 떨어질 것이냐, 네. 아니면은 거기서 더 줄여볼 것이냐. 네. 네, 그런 거겠죠. 근데 내가 김용이라도 감박 생각 못 할 것 같아. 이게 뭐 이렇게 이를테면은 막 자기가 정말로 어떤 올곧은 사람이고 뚜렷한 어떤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뭔가를 뭐 투쟁을 벌였다가 감옥에 수감되는 거다. 그러면 떳떳할 수 있거든요. 그 기간도 버티면서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 구질구질한 걸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내 딴에는 나는 헌신했지만 대체 나한테 남은 게 뭔가 그런 생각 충분히 할 법하단 말이지. 이쯤 왔으면은 일단 유동규가 네. 나한테 남은 게 없구나. 네. 그래서 들어섰고. 그렇지. 남은 것도 없는데 아이씨 또 감옥 가라 그러니까. 짜증나지. 네. 그다음에 그 쌍방울 회장도 아이 뭐 열심히 돈 떼어줬다면 깡패 소리나 듣고 얼마나 기분 더러워. 손절당해버리. 그러니까 짜증나지. 미래가 없겠구나. 이러니까 돌아서고 이화영은 이화영 엄마가 그렇죠. 못 돌아서게 네. 멱살 잡고 있고 미친 여자가. 뭐 이제 이 김용이나 그 뭐 김남국도 비슷한 인물평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김용 그 부인이 뭐 쓴 자필 편지 그러면서 공개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뭐 법 없이도 살 사람 착하다 그런 소리를 적어놨잖아. 그리고 김남국에 대한 인물평도 보면은 뭐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애는 착하다. 만나보면 착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충청도식 그 표현들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삼는 충청도식 표현에서 제일 심한 얘기 뭔지 아십니까?
냅둬요 아는 착해 이거야. 니들이 그런 인간들이야. 네,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아는 착해. 그게 제일 심한 욕이라고 사실은. 뭐라고 토달 것도 없고 막 말하기 싫다 이거지. 진짜 쓸모없는 놈이지. 그렇지. 자 이번 주에 저기 뭐 책 제목 뭐였지? 대한민국 전상서. 네, 대한민국 전상서 저자 이제 이인영님이 이제 또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한테 홍보를 네. 부탁을. 저희가 뭐라고 제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홍보 차원이 저희 콘텐츠의 일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 전상서는 교보문고를 통해서 네. POD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미리 이제 출판이 돼서 제품이 출고되기를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는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인쇄 제본을 해가지고 그 주문하신 분께 배달이 되는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300건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1세가 인쇄가 돼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깔리게 지금 된다고 해요. 1세도 아니고 0세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제가 지난주에 마침 그 교보문고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간 김에 이제 딱 살려고 했는데 네.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네. 오프라인 매장에. 네. 그래가지고 앱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주문을 할 수 있어.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POD 방식으로 뭐 이렇게 며칠까지 뭐 배달이 된다. 네, 네. 그래가지고 마침 이 작가님께서 저희한테 홍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절묘하게 딱 그 타이밍에 이제 주문을 한 상태가 된 거죠. 이게 네, 어떤 네. 방식인지, 왜 오프라인 서점에 보이지 않았었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또 시기가 절묘하게 어젠가 이제 책이 도착을 해서 네.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청취자분 한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셔가지고 가방에 넣어놓고 아직 읽지를 못했는데 잠깐 훑어봤거든요. 근데 뭐 책이 뭐 이제 일단 PC님 감상부터 먼저 말씀을 해보시죠. 네, 이게 제가 저희 채널 게시글에다가 썼지만 네. 사실 이 책이 뭐랄까 이제 문파 10분의 인터뷰가 담긴 책이잖아요. 네, 네. 근데 문파분들의 생각이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약간 중언부언이 되는 것인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사람이 네.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분명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네.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네. 책을 딱 펼쳐보는 순간 일단 쉼 없이 이렇게 쭉 읽히더라고요. 읽히는데 각 한 분 한 분의 그 이야기들이 정말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다가 그게 나중에 이낙연 전 총리로 옮겨가고 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분들이 막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재명 지지자들과 부딪히게 되는 과정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생생하게 네. 다가와 있는데, 또 10분들이 또 뭐 출신 지역이라던가 네. 아니면 성별, 네. 연령대 이런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던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가세요. 네. 사업가신데 2005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죠. 네네. 2005년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이낙연 당시 의원을 만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제 모인 여러 사람들처럼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네. 이낙연 이제 당시 의원한테 이렇게 명함을 줬더니 네. 명함을 받고서 네. 살짝 멈칫하는 그런 눈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 이분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 청탁이라도 하려는 건가? 네. 이런 느낌이 드셨던 것인지, 네.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둬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근데 이분은 오히려 그게 되게 좋았다 그래요. 이분이 깨끗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 그래서 그 뒤에도 몇 번 만날 일이 있었지만 이낙연 의원한테 절대 바로 옆에 가서 말을 건다거나 그런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명함을 받고 멈칫하는 거에서 호감을 느껴가지고 이 사람
뭔가 있을 것 같다 하고서 지인들 한 10분을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화요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한 일이 뭐냐? 이낙연 전 총리를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뭐 의원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뭐 나중에 도지사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마치 그 우리나라 그 드라마 보는 느낌인데 막 이렇게 그 재벌 집 아들이 길을 걷다가 이렇게 어떤 여자랑 부딪혔는데 여자가 막 사과도 안 해, 막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냐고 쏘아붙이니까 나한테 이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이러고 볶아가지고 그때부터 졸려 따라다니는. 나한테 이런 국회의원 그렇지. 당신이 처음이야. 개부럽죠.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고 막 친한 척하는데 대부분 안 그러더라는 거에서 이제 호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2005년부터 지금까지면은 와 거의 한 그렇죠. 20년 가까이 20년 가는 거죠. 네. 이낙연 전 총리를 지켜봐오셨다는 건데 우리 일반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겠다. 네. 그 정도로 지켜보셨으면은. 이분의 결론은 이겁니다. 왜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느냐? 권력을 가장 공정하게 사용할 사람이다. 이런 게 이재명과의 차이점. 그러니까 이런 일화들과 비슷하게 다른 9분들도 각자 개인의 네. 일화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뭐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이 개인의 삶이 참 재밌습니다. 마치 호그맨님처럼 뭐 통합진보당 이런데 민노당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오시다가 벗어나신 분도 있고 심지어 잠시 젊은 시절 신천지셨던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분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이낙연 전 총리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우리가 개딸두가 뭐가 다른지 이재명 지지자들 또는 지금의 민주당 열혈 지지자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네. 이런 걸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꿰뚫어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자 네. 그룹이 있고 그 지지자 그룹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나열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한번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게 제 성향을 아시겠지만은 막 저는 으쌰으쌰하고 막 우리끼리 칭찬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애초에 이 책에 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하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 내부 논리에 따르는 그러니까 문파 책이니까 소개해야지, 의뢰 소개해야지 뭐 그런 식의 이제 좀 제 스스로 억지스럽게 가진 그런 명분밖에 없었는데 막상 저도 이 책을 받아가지고 한번 훑어만 봤어요. 아직 제대로 정독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그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이 지지자 그룹,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각도로 볼 수 있고 그게 뭘 얻을 수 있냐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시야를 넓히는 효과를 본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지금 사람들끼리 모여는 있지만은 개별화된 그룹들끼리 모여가지고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은 다들 이제 비슷한 유상종이다 보니까 비슷한 성향,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이라 가지고 여러모로 이렇게 좀 넓은 시야를 갖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이 안에 있으면은. 근데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겪었던 경험, 그다음에 내가 봤던 관점이랑 다른 경험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접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그리고 뭐 지금 그 300권은 아마 자비들에서 출판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괜찮은 책이 나왔는데 손해보기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큰 네. 이익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네. 그래서 뭐 책 뭐 많이들 사주셔서 지금도 많이 사실 분들은 많이 사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300권은 최소한 나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출판사에서 좀 책을 뽑아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한번 빈말이 아니라 정말 한번 읽어보실만 하다 이 책은. 으쌰으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끼리 자화자찬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그 청취자분들의 얘기에 좀 공감해 주시는 다른 네.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분들께 소개해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잘 쓰여진 책입니다. 완성도가 있는 책이다. 네네. 네.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추천을 드릴만 하는 책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네. 댓글 저희 써주시는 분께 네.
몇 분? 책을 필요한 세 분. 세 분. 세 알겠습니다. 분께 예. 저희가 대한민국 전상서를 네. 네, 구매를 해서 네. 전달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전상서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내용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후원과 제공 소개를 해봅시다. 네,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귀여운 감자님, 엑스친 S님, 익명이 편의사염님, 친절한 이순씨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SNS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라이브 TV를 듣고 오셨다고 하면 다른 사은품을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저기 웰컴퓨터 작년 11월 이벤트 글이 갑자기 다시 리트윗을 타가지고 올해 이벤트 글인 줄 착각하시고 잠시 이제 트위터에서 봄업이 됐다가 지금 이제 그 사장님이 이거 올해 거 아니고 작년 거라고 그렇게 이제 글을 내리시면서 11월은 원래 그냥 지나가고 12월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이렇게 리트윗이 도니까 11월 이벤트 준비하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던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연말 이벤트 좀 빡세게 하는 셈 치고 그냥 다시 잘 기획해가지고 하십시오. 그것 괜히 또 막 11월 봄업 됐다고 지금 와서 급조한다고 되겠나 그게. 이제 뭐 12월이니까. 네, 12월이 어차피 12월이기도 하고 하니까 연말 이벤트 그냥 좀 맛있는 거 좀 넣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좀 넣어가지고 뭐 하시든지 하십시오. 네, 그렇게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부터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햅쌀 소식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벌써 다 파는 거 아니야? 벌써 다 하셨나? 모르고 있나? 네, 그런가? 뭐 별 얘기 없으면 벌써 다 판 거 아닐까? 허허, 그런가. 단골도 많고. 그렇죠. 꼭 찾으시는 분들 이렇게 아주 재빠르게 주문해서 가지고 가시긴 하니까요. 이제 그 햅쌀에는 이제 뻥튀기나 나올 때가 돼가지고 12월이라서 어느덧 옥수수 뻥튀기나 이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 달품은 농장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이 아니고 많은 성원, 네, 후원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네. 그 이름 뭐였지? 슈틀렌. 네. 예, 슈틀렌. 출시 예정입니다. 네, 출시 예정이니까 매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어느 분이 이제 라만카카 물건 잘 받았다고 올리신 사진을 하나 봤는데 좀 이제 좀 감동받았던 게 포장이 되게 이렇게 포장재가 좀 그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상당히 신경 썼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그 부서 파손되는 것 때문에 포장재 좀 비싼 거 쓴다, 신경 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방송에서 뭐 라만카가 장사 대충 한다는 원성을 듣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랬었나? 예. 그러니까 일각에 그런 평가가 있다. 막 주문했는데 제대로 아니더라고 그런 얘기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농담삼아 하는 얘기고 실제로 이 라만카카 사장님이 상당히 제품에 공을 많이 들이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장재 그렇게까지 쓰는 거야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단가 생각하면 대부분 우체국 박스 이상으로 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뭐 무슨 바로바로 상하는 그런 물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적당하게 뭐 충전재나 좀 넣고 일반 박스에 보내고 하면 될 일인데 포장재를 그렇게 쓰시는 걸 보고 본인이 만드시는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나 그다음에 어떤 이게 프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투철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 물건이 제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같은 것도 있으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라만까까입니다. 확실하게 살찌워드립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지난주 이제 일요일이었죠. 그 민주주의 실천행동 여기서 이제 그 드디어 지난주에 예비 당원 모집을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뭐 행사가 뭐였지? 줌으로 이제 온라인 행사를 진행을 했고 이제 그날 결의문이 나오면서 이제 민주주의 실천행동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에 이제 그 김효인 대변인이시죠. 이제 그분이 이제 결의문을 낭독을 하셨는데 뭐 요약을 하자면은 폭언과 막말로 이견을 색출하는 개딸 견체주의 거부한다. 새로운 정치 정당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 시민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한다. 권력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음모론을 퍼뜨리는 정치 권력에 저항하고자 한다. 내 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앞뒤 다른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여의도 정치를 도덕적이고 유능한 정당 정치로 회복해낼 것이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면서 결의문을 이제 낭독을 하셨고 이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모일 수 있는 네이버 카페도 하나 개설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창당을 한 건 아니고 이 어찌됐건 간에 지금 민주주의 실천행동과 뜻을 함께 하신 분들은 모여달라는 취지로 이제 예비당원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자로 예비당원 수는 지금 1만 명 돌파했어요. 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카페 회원 수는 한 4,200명 정도 됩니다. 요건 이제 저희 이번 에피 에피 올리면서 링크를 올릴 텐데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해볼만 합니다. 이거는 여러모로 좀 최초에 이제 이런 게 있다 가입해달라고 홍보를 했을 때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사람들 모아가지고 헛짓거리 하려는 거 아니냐. 누구 몇 명 개인의 어떤 그 정치적 자산으로 악용당하는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딱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작당해서 나온 결과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달라 그런 소리 할 계제는 못 되고 각자가 판단하실 일이지만 제가 보기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입 링크는 저희 이제 이번 에피 올리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신당 창당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 이준석이 대략 한 3만 정도 지금 모았다고 해요. 사람을. 그렇군요. 근데 우리도 좀 유력을 가지려면 3만은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네. 이게 준석이 때문에 3만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졌군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희 지금 다시 이제 그 영업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싶은데 3차 경선 때 그때 붙었던. 근데 저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이거 경선 투표까지는 끌어모으면 모으겠는데 이거는 좀 가입하라는 거라 가지고 쉽지는 않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많이들 좀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현 어떤 정치에 좀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이런 모임이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홍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창당을 해가지고 당비를 걷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담 없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민주주의 실천행동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이게 인해긴 지지 모임이다.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스펙트럼을 넓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양당 정치 모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좀 입당을 여기 가입을 권유해 볼 만하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낙연이 대안이다라는 결론에 같이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보기엔 다른 사람이 누가 괜찮다 그러면 또 그걸로 또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꼭 이낙연 지지자로 한정해서 가입을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임 자체가 애초에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플랫폼으로서 사실 이런 시도가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다들 이제 무슨 어떤 지지 모임이라든가 아니면은 팟캐스트 지지 모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변질됐죠. 다른 쪽으로 더 흘러가 버리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야말로 좀 많이 다듬어진 진짜로 정치적인 의견들이 모이는 어떤 공론의 장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어떤 실패 사례들이나 아니면 유야무야 돼버린 그런 사례들과 다르게 흘러가려면은 정말로 중요한 건 개인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의 각성에 관해서는 저도 좀 이래저래 생각해 본 바도 많고 그래서 말씀드려보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이거는 뭐 연말쯤에 한번 뭐 얘기를 해볼까 싶고. 네네. 아무튼 현재로서는 많이들 좀 가입이 더 많이 필요하다. 우리 이래가지고 한 10만만 모아봐. 그러면 진짜 10만 모이면 정말 대박이죠. 10만 모이면 이재명 진짜 와가지고 막 그 무릎 꿇어야 될 걸. 아니 근데 진짜 해야 될 걸. 3만 명 넘어가는 것도 네. 무시 못할 숫자죠. 옛날에 낙검수 절정기 때 정봉주 팬카페 있잖아요. 미군수 거기도 60만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만은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 미군수 회원들 한 100여 명이 갔었거든요. 네. 나도 그때 거기 갔었는데 지나가는 의원들만 다 와서 인사하고 와. 아는 척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낙검수 초창기 때만 해도 다들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거 뭐 팬카페 60만이라고 그러고 낙검수 그때 인기 폭발할 때니까 알아서 와서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고 가더라고. 근데 만약 지금 당 외곽에서 민주당 내부를 비판하고 정풍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이상 모인다 그러면은 이 위력은 무시 못하죠. 그렇죠. 또 우리 힘은 우리 스스로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한번 힘을 모아보죠. 네. 네. 해볼만 하죠, 뭐 지금은 이제. 네, 분위기가 일단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최강욱 의원의 얘기가 최강욱 전 의원이지. 최강욱 유튜버 최강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 RM서치 여론조사 그러니까 21에서 24일자 여론조사니까 아마 지난주에 공표가 됐을 겁니다. RM서치에서 그 CBS 의뢰 받아가지고 한 여론조사인가 그런데 이게 그 뭐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건데, 네, RDD 방식으로. RDD고 무선 ARS 방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거 다 빼고 정당 지지율 하나만 보면은 국힘이 이제 4.3포인트 상승했다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40.5%. 그다음 민주당이 5.9포인트 내려가지고 40.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 ARS 치고 굉장히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박빙을 보이는 드문 조사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빠지고 들어간 게 딱딱 좀 어느 정도 분명히 보이는 거죠. 민주당에서 빠져서 국힘으로 들어갔다. 그런 느낌이 좀 봤죠.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 민주당 지지율 중에 여성층 지지율이 7.8% 하락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5.9포인트 빠진 거는 남성층 지지율이 덜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 자, 이런데도 뭐 최강욱 의원 발언 옹호하고 할 일인가 과연? 이게 뭐 민주당 내부에서 보면 그 민주당 여성계들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남인승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자칭인지 다칭인지는 어쩌면 페미니즘 1세대 대부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까지 심지어? 원래 남존인순이었잖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게 정당법상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남인순으로 그렇게 이제 등록해놓은 상태인데. 양이원형은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 양이원형은 아직까지 양이원형 의원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여성계 의원들 당내에서 목소리 많이 냈었잖아요. 이런저런 사태들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 그 표창원이 의원이던 시절에 국회에서 무슨 전시회 이제 했는데 그 그림 박근혜 그림 풍자 그림 풍자 그림 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나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잘만 그러더니만 이거는 한 마디도 못 하냐? 너무 한 마디도 없어요. 네.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 했다가 개딸들한테 얻어맞고 이재명한테 면틀 막힐까봐 그러는지 정작 이재명은 최강욱 지금 자른 것도 이것도 지금 요식행위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런 또 사화가 이 뒤에 없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추미애 출판기념회 때 함세웅 신부님, 함세웅이 또 방울 달린 인간들보다 인간들이 추미애 여자 하나만도 못하다 그딴 소리를 했는데 진짜 참. 근데 이제 방울은 이렇게 막 자극적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남자라서. 아니 근데 그 말 자체가 애초에 여성 비하가 깔려 있는 얘기잖아요. 방울이 있다 없다 이건가? 아니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디폴트로 우월한데 이 남자들이 추미애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좀 올드한 시각이긴 하네. 참 좀
뭐 근데 뭐 욕 나올 것 같은데 또 함세영 신부님 뭐 워낙 연세도 있고 옛날 분이시니까. 아니 근데 좀 물러날 진짜로 이 그 유시민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 아니 이제 그 아직도 추미애한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참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추미애 책도 사실 되게 옹졸하잖아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소설을 썼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소설. 추미애 책이 소설책이요, 소설책. 그 자기가 그 법무장관 시절에 겪은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 그러면서 주인공 이름이 장하리. 그거 오히려 비겁한 그 돌려각인데. 그러니까요. 정치인이 그 장관까지 했었다는 네, 사람이. 네. 그리고 뭐 그다음에 그 윤석열 이름을 용건열인가 뭐 아무튼 그러니까 용산. 김건희 윤석열 이름 합쳐가지고 용건열. 예, 그다음에 한동훈 이름을 하도훈인가 한동훈에서 받침만 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소설을 냈다고 그러는데 야 무슨 아니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옛날 그 뭐야 그 유승준 뭐 이현도 깠던 그 오인용 같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기 참여정부 시절에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습니까? 그 새끼들 그 이상한 풍정행극한답시고 걔네들 한나라당이었죠. 네, 한나라당이었죠. 그딴 수준 아닙니까? 이건 사실 그걸 책으로 낸 거죠. 얼마나 조잡합니까? 근데 여기 대고 가가지고 무슨 그 함세용은 무슨 뭐 여장부다 같은 소리를 한 거잖아. 말하자면 추미애한테. 뭐 그렇게 여장부 소리 들을 일도 아니구만. 그거 재판 안 걸리려고 익명 처리하는 듯 하면서 조잡하게 그러고 나오는 건데. 유치합니다. 네. 얼마나 들어먹히겠어 그게 대체. 그러니까요. 세상에. 뭐 그리고 또 사고가 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뭐 출판기념회 송영길도 출판기념회 해가지고 뻘소리를 하고 다니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사도 나왔을 때 민주당 출판기념회가 무슨 거의 지르바치다. 할 때마다 뭐 터진다고 자꾸. 조송추가 됐죠. 조송추. 그참 조국 송영길 추미애. 그러니까 그 기존에 지금 보면 이제 뭐 이따가 논평에도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위성정당 따라가지고 비례로 들어온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의원 자질이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선동 정치, 막말 정치에 말원에서 일삼고 있다. 이제 그런 비판도 있는데 문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거야. 지금 송영길이 5선이잖아. 5선. 추미애도 몇 선이야. 추미애도 거의 5선 넘었지. 그 저급인 사람들도 지금 출판기념회 납작하면 저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송영길은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 정치 세계에서 그 김남훈 프로가 그 송영길 책 리뷰한 거 보셨어요? 아, 못 봤습니다. 보면은 진짜 정신 나갑니다. 보면 네. 책 내용이 이런 거야 싶은 수준이에요. 거의 누구야? 그 내 눈을 바라봐 누구죠? 그 허경영. 허경영 수준이 진짜로 뭐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자기 소설을 띄우는데 무슨 자기가 폼페이오 만나가지고 트럼프 재선 당선시켜 줄 테니까 북핵 제재 풀어라 이딴 소리를 내가 폼페이오가 순간들 이런 소리를 적어놨어 책에. 뭐야? 송영길이 무슨 능력으로 트럼프를 당선시키는데? 폼페이오가 이 사람이 CIA 출신이잖아. 그리고 자기를 외교부 장관 안 시켜가지고 자기가 만약 외교부 장관이었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 푸틴이랑 젤렌스키랑 둘 다 만나가지고 중재해서 전쟁 종식시켰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유엔 사무총장을 해 이 사람아.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좀 이제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떠돌았잖아요. 송영길이 대권병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이고 자기 능력을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런 자기 능력이나 그릇에 비해서 자기한테 사람이 너무 안 보인다 그런 식의 이제 한탄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스스로에 대해서 좀 높게 치는구나 그 정도로만 여겼는데 이 책 자기 이름 걸고 난 책 내용이 있다이면은 이거는 정신병인 거야. 미친 게 맞다. 네. 예전에 그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분들이 많이 순화시킨 거예요. 아니면 송영길의 진면목을 그분들도 잘 모르셨던 거든지.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서 5선까지 이렇게까지 해먹었는지 뭐 몇 주 전에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송영길이 그래도 이력만 놓고 보면은 뭐 대권 주자급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자기가 그만큼 못 컸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게 아니야. 여기까지 온 게 민주당 시스템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게
진작에 도태시켰어야 될 그런 과대망상증 환자에 가까운 사람인 거죠. 자의식 비대에. 근데 국회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너무 많죠. 뭐 추미애나 뭐 송영길이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 세비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큰 사고를 안 치고 그러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당대표 맡겨냈더니면 지금 이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찍 배지도 집어 던지고 나가서 지금은 아무것도 못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송영길 또 이번 주에 그 대형 사고 하나 터졌잖아요. 저기 뭐야 정유라랑 이상한 소리 한 거 녹취 까져가지고. 네. 뭐 그러면서 뭐 950만 원을 전달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래 그 이제 돈 왔다 갔다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 과정에서 송영길이나 송영길 주변 사람들이 정윤한테 해줬다는 이야기들. 네. 막 민주당 각종 뒷담화들 있잖아요. 전병덕이던가 뭐 변호사. 예. 이재명 뒷담도 까고. 뭐 조국 알러보는 이야기도 하고 뭐 다 자기 아래에 있고. 그런 얘기들까지 나와가지고 송영길을 과연 이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아직까지도 송영길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 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드디어 돈봉투 수사도 송영길 바톤이 넘어가가지고 12월 8일날 이제 검찰 수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경찰이 계속 자기 안 부른다고 그렇게 막 한동안 까고 그러더니만은 다 그 어련히 그 불러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또 막상 또 검찰 수석 가면서 또 그 얘기하겠지.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 또 하겠지. 그렇죠. 내가 한동안 욕했더니 바로 부르지 않냐 막 그러면서 빌드업 했던 거일 수도 있어. 그렇게 하려고. 뭐 대단한데 그러면 웃긴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만들어낸 유일한 순기능이라고 봅니다. 송영길 하나 도태시킨 거 당에서 뜯어낸 거. 이제 복귀 받아주면 안 돼요. 못 받아주고 그리고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요. 우리가 만약에 민주당을 다시 정포운동으로 되돌린다고 해도 송영길은 돌아오겠다고 해도 받아주면 안 되는 인물이야 이 정도면. 아니 그 이번에 민주당에서 내년 전당대회 때 이제 대의원 표 비중을 낮춰버렸잖아요. 네네. 사실 그것도 송영길을 가지고 빌드업한 거거든. 그때 돈봉투 사건 이런 거 이거 대의원이 너무 막강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송영길 핑계로 줄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을 데려온다? 그 스스로 이유 근거를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영길한테는 확실하게 손 그은 상태라고 봐야죠. 네. 송영길은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낙동강 오리알. 네. 고쳤으니까 못 되기 때문에 송영길도 그걸 아니까 바깥에서 자기는 어떻게든 당선되려고 이제 그 자기 신당 비례 신당 만들려고 하는 거죠. 송영길은. 그러니까 막 윤미향 그 출판 기념회 이런 데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지금 튕겨져 나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힘을 모아서 당 하나 만들자. 그래서 우리 비례로 국회의원 되자. 지금 이런 수작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통할까? 모르죠. 뭐 그거는. 네. 아무튼 이제 이런저런 사고가 있었고 뭐 이 특히 이제 이 최광옥의 이제 사화에 관해서 이제 박지원이 오랜만에 말을 했는데 이걸 또 헤럴드 경제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하나 따줬어요. 네네. 참 그래서 이제 뭐 여러모로 비판을 하면서 뭐 자기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참 좀 옹색하죠. 여러모로 볼 때 박지원 씨가 애초에 민주당 들어올 때 이재명 등이 엎어서 들어온 거 맞잖아요. 네네. 그렇죠. 등이 엎어서 들어온 거 맞는데 그때 뭐 했던 얘기가 이재명을 통해서 여성주의를 구현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비판을 했습니다 이미. 그거 구현 안 되고 당신은 그냥 그렇게 좀 얼굴 마담으로 이용당하다가 버림받을 거라고. 당신이 뭐 원하는 거 하나도 구현 못 한다고. 근데 이제 이 양반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큰 감투까지 썼던 사람이잖아요. 비대위원장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자기 정치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의회에 진출하겠다. 그런 이제 야욕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그 행태 자체가 너무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요. 이 사람이 정말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지금 이거 헛바람 든 거 맞거든요. 자기가 박지원 씨는 스스로를 얼마나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아는 것도 쥐뿔도 없고 경험도 쥐뿔도 없어요. 어쩌다가 그냥 이재명 등이 엎여가지고 감탄문 써본 게 다야.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국회에 진출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국회에 진출을 해본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그 구현하고 싶은 그것들 다 구현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면 의원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서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겠냐고 이 사람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인데 기케야 그 저기 N번방 뭐 추적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 인생 걸고 한 업적이라는 게.
그 추적 과정은 어떤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그것 자체로 잘하는 일이겠지만 그것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계속 정치하겠다고 이러고 있고 지금 언론사에 무슨 줄을 댄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사에서 헤럴드 경제면은 마이너 매체도 아니잖아요. 근데서 인터뷰를 실어주고 있는데 저는 이 행태 자체가 뭐 호의적으로 봤을 때 박지원 씨는 그나마 자기 의지가 있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 건 맞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를 망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 크게 만들려면은 이런 거 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릇 나빠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폭파 혓바람만 들게 하는 거라고.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민주당을 모르는구나. 네. 아니면은 알고서 이러는 건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선대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 네. 이제 들어온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겪은 걸로만 해도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릴 수는 없거든요. 뭐 민주당이 원래 이런 민주당이 아닌데라든가. 지금이 민주당이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그동안 자신이 겪은 것만 가지고도 그렇죠. 약간 송영길 비슷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정말 땔감 돼가지고 나중에 다 타고 나니까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선거 패배의 원흉으로 찍히기도 하고. 네. 그런데도 아직도 본인의 어떤 위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당 외부에서 이제 여성주의를 따르는 그런 이제 그 젊은 여성층들을 자기가 이제 또 그 지지자를 소급해서 자기가 자기 자산을 삼겠다 뭐 그런 심산인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성주의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없어요. 저 사람들 만말 할 때도 있고 아내말 할 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여성주의 진영을 놓고 봐도 이런 사람을 대표자로 내세워 가지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 양반이 한 10년, 20년 더 묵혀져 가지고 더 성장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의 박지원을 대표 주자를 내세운다? 답 없어요. 망해야 돼요. 그 수준이면은. 그래서 자기 정치하고 싶으면 이따위 짓 하지 말고 공부부터 해라. 저는 그렇게 이제 정말 충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비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택도 없다 지금으로는. 너무 그러니까 자신이 그 처음에 들고 들어왔던 어떤 간판 이거 하나만 딱 물고 늘어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아쉬움이 굉장히 아쉬워야 할 이유가 없죠. 이유는 없긴 한데 왜 그렇게만 그러니까 정치를 굳이 하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좁은 시야로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아성찰 없이 정치인하면 커봤자 말년이 송영길입니다. 자기 미천 다 드러나면은 진짜로 이게 저게 인간인가 싶은 수준의 그 미천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도 연길이 돈은 많이 벌었다. 돈 많이 벌면 뭐에 전세집 산다고 징징대는데. 그거 세금 적게 내려고 수작 부린 거라니까요. 종부세 내기 싫어가지고. 그렇겠지. 자 이제 이재명 사당화가 거의 완성됐다. 네. 이런 이제 전망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27일 이제 국회에서 이제 당무위원회를 했는데 이날 결의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대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비중 축소하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감산 비율 20에서 30% 강화 안건을 의견을 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위 10%한테 감산을 20% 하는 게 아니라 30% 포인트를 깐다. 하위 10% 더 가혹하게 다루겠다 그 얘기인데 두 번째 거는 총선 룰이니까 빼고 그다음에 좀 말이 좀 이상한 게 이제 전대 룰을 왜 지금 손보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네. 지금 이제 대의원들 권당 비율을 20대 미만 이하로 축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12월 7일 날 중앙위에서 이제 의결이 되면 최종 확정되는 내용인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윤영찬 의원이 28일 날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그 전영신의 아침저널. 네. 전영신의 아침저널이 확실히 이쪽 그 의원들 발언을 많이 다뤄줘. 불교 방송. 네. 당내에서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상당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총선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근데 이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당무회의를 거쳐 중앙위원회 결정까지 일사천리로 자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이걸 밀어붙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의원 비중 축소시킨다는 거는 다음 전당대회 때도 지금
개딸들을 위시한 이 극렬 당원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 손에 당대표를 맡기겠다. 그런 이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제 그런 룰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투표 비중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상. 네. 근데 뭐 논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선 룰 같은 경우도 뭐 아예 일찍 세팅을 한다고 1년 전에 하니까 뭐 전당대회가 내년 8월 정도 하게 될 테니까는 뭐 지금 정도 룰 세팅을 하는 거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건 것 같아요. 아무런 토론이 없었다. 네. 그리고 갑자기 밀어붙였다는 거니까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이재명이 어떻게든 막 비례대표로라도 당선이 돼가지고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네. 본인이 당대표가 되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영찬 의원이 이제 지적하신 거는 지금 뭐 당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팬덤 정치인데 팬덤 정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팬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가 문제다. 그리고 이제 팬덤의 작동 방식이 어떤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다. 배제다. 그렇죠. 이 반대하면 다 죽이려 든다. 그러니까 찬성자를 더 많이 모으려는 팬덤이 아니라 반대하면은 무조건 이 저기 뭐 빨갱이 새끼 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뭐 수박 이런 식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죽이려 드니까 그게 문제다. 네, 정말로 막 지역구 사무실 쳐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아직도 있죠. 윤영찬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그러고 있나 모르겠다. 이번 주에 어딜 또 갔다던데 이 사람들이 누구 의원한테 갔다더라. 하여튼 그런 김종민 의원한테도 갔었고 김종민 의원한테 갔었고 그다음에 저기 박용진 의원 사무실에도 갔었고. 아. 네. 뭐 그래서 이제 당내 다양성이 다 망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당 안팎에서 터져난 막말 논란 역시 팬덤 정치에 기인한다. 이런 말실수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당원끼리의 모임 또는 친민주당 유튜버 이런 곳에 가서 문제 발언을 한다.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한마디를 던지다 보면은 국민 정서와 전혀 부합될 수 없고 괴리되어 있는 언어나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게 네네네.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저기 뭐야 출판 기념회까지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네네. 습성들이 이 언어나 용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개딸들이랑 키베 뜨다 보면은 저한테 타격 1도 없는 비하 용어들을 막 던져대요. 지들끼리. 저 들으라고. 이거 뭔 뜻인지 일단 알아야지 내가 그걸 듣고 모욕감을 느끼든지 뭐 모멸감을 느끼든지 할 텐데 지들끼리 쓰는 이상한 용어를 던져놓고 약 올라라 막 그러면 약이 오르겠어요? 그리고 저 윤석열 비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경 말고도 또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윤석열 비하하는 그런 명칭들을 몇 개 만들어 쓰던데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뜯어보면 이게 윤석열 비하려고 비하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쓰지도 않는 자기들끼리만 쓰는 그런 비하 용어들을 가지고 윤석열을 비판을 한답시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이 그걸 보고 공감을 하겠어요? 이거 뭐냐 싶지? 그 이재명 지지자들의 폐쇄성이 잘 드러나네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만 서로 알아듣는 걸로 그렇죠.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기괴해 보인다고요. 이 밖에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다고. 굳이 저래야 할 필요도 없고. 뭐 옛날에 이제 뭐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문호대갈통 이런 식으로 많이 놀렸거든요. 그 이제 외모 비하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그 어떤 탄압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뭐 막걸리 박정희 시대부터 그랬잖아요. 뭐 막걸리 보안법 그래가지고 뭐 네네. 대통령 욕하면 잡혀간다 그러고 뭐 막걸리 마시면서 욕하다가 바로 잡혀가고. 뭐 실제로 이제 많은 풍자 같은 것들에서 이제 직접적인 언급 같은 걸 못하게 틀어막기도 했었고. 그 전두환 욕을 못하니까 그러면 씨발 문어대갈통이라 그러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그런 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풍자의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이름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윤석열이 자기 비판하면 잡아갑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도 그렇게 이름을 이상하게 뒤틀어서 부른다는 거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윤석열이면 윤석열이라고 딱 분명히 얘기를 하고 뭘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왜 그러냐고 대체. 초딩이야?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거 듣고 사람들이 약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총리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낙엽 그러는데 뭐 어쩌라고. 낙지 그러는데 어쩌라고. 낙지는 좀 화가 나. 원래 이재명이 낙지인데. 이재명이니까. 예. 근데 이재명이 낙지는 그 이름 가지고 한 얘기도 아니고 그건 이제 김부선 씨의 입을 틀어 막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롱으로 나온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또 둘이서 낙지 먹으러 왔었다 그러고. 네가 김부선을 모른다고? 낙지 안 먹어봤어?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얘네들이 쓰는 낙지라는 거는 그냥 이 낙연에서 낙을 따와서 낙지라고 그러는 거고, 낙엽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유치하냐고. 근데 이제 그 이재명 지지자들의 낙지는 그 안에 뭔가 기획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낙지를 지우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유동규가 예전에 그 이재선 씨 프레임 전환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그렇죠. 의도가 깔릴 수도 있죠. 자, 이제 뭐 이어서 또 연대공생 포럼이 이제 또 28일 날 네. 행사를 하나 했었죠.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그래가지고 28일 이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이제 행사를 가졌고, 이날 이제 저는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니 시계를 맞춰놓고 잤는데 7시에 맞춰놓고 했는데 눈 떠보니까 9시 반이더라고. 10시에 이제 그 세션이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오전은 그 유튜브로 보고 오후에 가자 그래서 갔는데, 여기 왜 이렇게 좀 그 비탈길이 있어? 나 가는데 죽는 줄 알았네. 뭐 뛰어갔습니까? 저 집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숙대 입구역에서 내려가지고 한 그렇죠. 1.5km 정도를 걷든가, 아니면은 삼각지에서 갈아타고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한 표창공원역인가 뭐 있죠. 거기서 이제 한 1km를 걷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갈아타기 귀찮아가지고 숙대역에서 이제 내려서 걸어왔거든요. 계속 비탈길인 거예요. 1.5km가. 그래서 도착해서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약해지셨습니다. 닭 떨어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마침. 그래서 이제 이날 그 총리님 기조연설도 하셨고, 이제 그 전 세션에 참가를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뭐 사실 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앞서서 하신 말씀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총리님 늘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딱 정해져 하나가 픽스되어 있으면 그 내용 가지고 계속 좀 더 살을 더 붙이시던가, 아니면 자리에 따라서 약간 큰 버전만 있을 뿐이지 뭐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 민주당 비판에 관해서만 이제 좀 보자면은, 과거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성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지금 에이즈 걸렸다는 얘기지. 면역결핍증이 빠져버렸다. 네. 민주당은 도덕적 감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 이제 사법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신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서 여당이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국힘만도 못하다. 이 얘기했다는 거죠. 네. 대선 끝나자마자 민주당의 최고 책임자가 졌지만 잘 싸웠다고 먼저 규정 지은 것을 보고 경악했다. 야, 저 짤에서 우리도 듣고 기가 찼는데 총리는 오죽하셨겠나 진짜. 네. 저러면 그때 그러니까 이 총리님이 얼마나 참아오셨는가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이 저 짤에서 얘기 나왔을 때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진짜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 꾹꾹 눌러담고 미국 가셨을 거 아니야. 미국 가시면서도 별 말씀 안 하시고 가셨잖아. 이런 거에 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조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요 기자들과 이제 질답도 좀 그 이후에 기자들과 질답도 좀 가지셨는데,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전당대회 대의원 축소 비중이 아침에 있었거든요. 의총에서.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제 20대 1 이하로 축소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타당한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당 도덕적 감성이 무너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건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 이거 이제 좀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향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어떤 인터뷰나 그 기자 질답을 가지실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런 거 해결을. 그래서 당 대표가 나서야 한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네. 이제 귀국 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며 지켜봤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다. 네, 그렇죠. 그동안 이제 뭐 바로바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좀 지켜본 뒤에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뭐 원칙과 상식도 지금 당내에서 이제 4명뿐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이제 뭐 조직이 생겨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민주주의 실천행동 같은 조직도 이제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뭐 신당 창당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또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문제의식에 이제 그분들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일단은
여지를 열어두신 거죠. 다음 대답은 국가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당을 생각하는데 당보다도 사실 국가를 그렇죠. 위해서 무엇을 네. 할 것인지 더 당연한 거죠. 국가가 더 큰 집합이니까. 이거는 이제 좀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이게 말씀이 많이 뉘앙스가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과거에는 항상 이제 자기는 민주당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항상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미움도 안 나오고 있거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 뭐 흐름에 따라서 합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본인이 직접 창당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여지를 열어두셨는데 다만 뭐 지금 나와 있는 그 문제의식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해가지고 관련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이낙연 비담 확성기 개정에서 이제 이걸 하나를 또 이제 물어오셨어요. 이게 참 내용이 괜찮다 싶어가지고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20년 전 이낙연이 말하는 신당 추진의 5개 원칙이라는 걸 이제 물어오셨습니다. 네, 첫째, 세대 통합의 원칙입니다. 특정 연령층만이 주도하거나 중심이 되는 정당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노년, 장년, 청년층이 조화를 이루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남녀의 조화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둘째, 이념 통합의 원칙입니다. 진보나 보수의 어느 한편에만 치우치는 정당은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취적인, 약간은 진보적인 정당이었으면 합니다. 개혁적이되 안정적 개혁을 지향하는 정당이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역 통합의 원칙입니다.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전국 정당이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도 안 되지만 특정 지역을 배제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호남 문제는 한국 정치의 숙명적 현실입니다. 호남이 왈가왈부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습니다. 넷째, 민주당 계승의 원칙입니다.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계승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이념과 철학을 이어가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의 인적 자원도 최대한 포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국 정치의 위대한 결실이며 자산입니다. 다섯째, 덧셈의 원칙입니다. 뺄셈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치인이 정치인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오만이며 월권입니다. 심판은 국민들께 맡겨져 있습니다. 신당은 문호를 열어놓고 뜻을 같이 하려는 분들을 폭넓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경고를 일찍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진작 이행했어야 옳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03년 5월 9일. 5월 9일 날 이제 영광 20일이라는 이제 매체에 기고된 기고문인데 지금 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당시가 이제 이 당시 민주당이 당 내부에서 정포운동 일고 그러면서 당이 뭐 쪼개지네 아니면 민주당 자체적으로 쇄신을 해야 되네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였어요. 근데 결국 이 당시 민주당은 좀 제대로 쇄신하지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그러면서 이제 2003년 11월에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분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넘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을 한 거죠. 네네. 참 뭐 이 하신 말씀 버릴 게 없고 요거 이낙연 비담 확성기 개정 한 번씩 찾아가지고 요 말씀 한 번씩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와서 버릴 게 없어요. 이게 딱 그대로 가야 되는 내용도 굉장히 우리도 새겨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덧셈의 원칙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이거 스스로가 어떤 그 아젠다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뺄셈 하기가 쉬워지고 뺄셈 쪽으로 사람이 기울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버리면 개딸이랑 차별점이 없어져요. 여기에 점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이게 그 이낙연 전 총리께서 쓰신 이 기고문이 네. 마치 그때 참여정부 때 이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둘로 갈라져 있었을 때 두 당의 지지자 또는 두 당의 정치인들 모두가 한번 다시 되새겨 봐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때도 안 들여 먹혔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결국은 이명박 앞에서 다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둘 다 이제 쪼그라 들어가지고 가산 다 털어먹고 벤틀털이 되니까 이제서야 다시 합치고. 네. 자 이제 뭐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이재명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선거제법에 대해서 이제 슬슬 또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총회는 원래 30일 날 열렸어야 했는데 또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찬반으로 갈리고 뭐 여론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일단 29일은 타이밍이 아니었죠. 29일인가 30일 그때 타이밍이 아니었죠. 부산 엑스포 무산됐기 때문에 그렇죠. 분위기가 괜히 욕 처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방통 이동관 뭐 탄핵하네 마네 그러던 타이밍이라 가지고. 네네. 한 자리 늦춘 것 같은데 29일 날 이제 이재명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을 놓치거나 또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까지 지금 집권 여당에 넘어가면 지금 이 폭주 이 과거로의 태양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겠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네. 이게 이 양반이 그 이부영 상임 고문을 만났을 때 했던 얘기로는 지역구로만 무난하게 150석은 일단 챙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는 한 180석 필요하지 않냐. 네. 그러니까는 비례를 만약에 병립형으로 하면 우리가 이거까지 다 해가지고 민주당으로만 법안을 딱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수 있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막 뭐 일당을 못 하거나 막 뒤에 뭐 사람들 앞에서 또 막 앓는 소리 하는 거지. 딴 데 가서는 자신감 해놓고는. 그러니까 웃깁니다 아주. 자, 그리고 뭐 어목하니 네 지지율이 어목하지. 이재명한테는 어목하지. 그러니까 맨날 법원 가야 되니까. 아니 너네 지금 170석이 넘는다고요. 네. 아직도 진짜 징그러워 죽겠어. 지금 불경기라서 살기 힘든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엄혹한 시절을 겪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돈 없어서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거지.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니까. 네. 이게 평소에 안 춥던 것도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일단 그리고 추운 분들이 있어. 니네가 엄혹하지 않아. 그분들이 훨씬 힘들지. 그렇지. 나도 힘들어 죽겠다. 정말 참 뭐 선거가 승부다 이런 소리를 이재명이 했는데 이제 제가 SNS 적긴 했습니다만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2000년 당시에 부산에서 출마했다가 허삼수였나 누구였나? 네, 누구였죠? 네, 아무튼 이 사람한테 이제 그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낙선 소감문으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승리니 패배니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저는 누구와도 싸운 일이 없었다. 상대 후보와도 싸운 일이 없고 부산 시민과도 싸운 일이 없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참 그릇 차이가 이게 일반 시민들은 승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네. 그래서 이제 막 승패에 연연하면서 막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일정 부분 뭐 선거 같은 데서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건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인 거고 정치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보통 이제 선거 끝나고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이 패배한 게 아니고 지면 내가 진 거지. 그리고 이 선거의 결과는 국민 모두의 입장으로 보면은 국민 모두의 승리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새끼는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소리는 하고 참 그래서 뭐 좀 지나간 얘기는 하지만은 이 전투형 노무현 같은 얘기는 다시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SNS 통해서 올려주셨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원칙 있는 패배, 원칙 있는 일단 승리가 제일 좋은 거고. 네, 그것도 내가 썼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 본인만 쓴 게 아니야. 노무현이 만난 링컨에 이제 나온 내용이죠. 그게. 네. 원칙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원칙 있는 승리고. 그 다음이 원칙 있는 패배고 제일 못한 게 원칙 없는 패배다. 다만 이제 원칙 없는 승리랑 원칙 있는 패배 중에 어느 게 더 잘 나은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건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만큼 원칙 없는 승리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승리 자체보다 원칙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재명은 지금 뭐 이재명이 뭐 앞서서 뭐 딴 데 가서는 150석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은 그래서 원칙을 버리더라도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좀 어이가 없는 게 그래서 너는 이기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저는 오히려 지금 원칙 없는 패배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칙 있는 패배를 준비하는 자세를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패배가 훨씬 패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항상 그 싸움을 준비할 때 이기겠다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코 다치기 마련 아닙니까? 항상 패배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패배를 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싸움에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좀 뭐 다 이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네.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규모를 가진 정당은 얻어 걸려서 이기는 거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겼는지가 왜 졌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이겼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원인을 몰라. 어쩌다 보니까 이겼어. 네. 와, 그러면 이제 막 개나 소나 뭐 내가 잘해서 이겼네, 뭐 그치. 이것 때문에 이겼네, 네. 막 다 갖다 붙거든요. 네. 정리가 안 돼.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그렇게 준비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많이 있었어요. 네. 새누리당 예전에 막 날아가고 네. 걔네들도 그렇게 헤매고 하다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단계까지 겨우 온 거고 네. 민주당도 옛날 열린우리당 그 민주당 참여정부 시절에 이렇게 그때 바짝 망가지면서 막 그 88석까지 쪼그라들었다가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양당 공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원칙 없는 뭐 일단 이기고 보겠다 네. 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계속 폭주 그러는데 뭐 지금까지 의석수로도 폭주 막을 생각도 안 했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뭐 180석, 200석을 주더라도 폭주 막을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재명 방탄이면 계속 버리나다 끝날 것 같은데. 못하죠. 네. 그냥 어떻게든 뭐 넘어가다가 대선 때까지만 예. 이재명 지켜주면은 그러고 나서 이재명 당선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된다 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죠. 아주 네. 뭐가 정치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진짜 조폭들 이거 패권 싸움이지. 변호사는 공천권으로 사고 정당은 변호사 버리듯 사고 있고 이게 뭐냐고 대체.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재명 이 발언이 이제 그 비례제를 내 입맛대로 선보겠다 그런 의지로 이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논평들이 나왔습니다. 29일 날에 이제 민주주의 실천행동에서 논평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또 그 원칙과 상식에서도 이제 논평을 냈어요. 둘 다 이제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 논평들 한 번씩 봅시다. 네. 일단 먼저 나온 민주주의 실천행동 논평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야말로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제 개편 관련 난상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어렵사리 만들어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 경우 모자란 의석수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비례성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욕심으로 위성정당이라는 희대의 꼼수가 나왔고 그 결과 자신들이 만들어낸 개선안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21대 국회는 오늘날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며 특히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입한 국회의원들 일부는 선동정치와 막말, 정쟁에 앞장서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마땅히 할 일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만들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 길과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거듭된 주장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거로의 퇴행을 막을 길이 없다. 선거는 승부이며 처한 상황이 엄혹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병립형으로 퇴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 묻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유불리에 따라 스스로 뒤집는 정당이 설사 과반 의석수를 얻은들 이것이 퇴행이 아닌 진보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그 정당을 믿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과반의 의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지난 3년 반 동안 과연 대한민국의 진보와 정치 발전을 가져왔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반복적인 편법의 정당화와 내로남불의 일상화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만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양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병립형 회귀 시도를 포기하고 즉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 방안에 합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 제대로 된 정치와 정당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원칙과 상식도 이제 이날 또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27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모두가 국민 앞에 서서 약속한 결의안입니다. 벌써 다 잊은 겁니까? 이렇게 버젓이 기록에 남아있고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말 바꾸고 약속 뒤집는 것도 모자라 이젠 대놓고 거꾸로 갈 작정입니까? 1년 9개월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한 게 뭡니까? 기득권 안 내려놨습니다. 정치 안 바꿨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한낱 기득권 지키겠다고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달겠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힘 이겨보겠다고 결의 따위 약속 따위 모른 채 하면 그만입니까? 대선 결과 상관없이 반드시 정치 바꾸겠다 했습니다. 당의 명언까지 건 약속이었습니다.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민주당 168명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우리 이대로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그 민주당 맞습니까? 저희는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좀 더 이제 격정적인 네네네. 분노에 찬 이제 그런 톤의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이래서 참 이거 뭐 지금 김진표 의장님도 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 개정안이랑 그다음에 뭐 지금 의사일정에서 이제 그 지체된 법안 통과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회기 다 끝나가잖아요. 지금 예산심의가 12월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뭐 종료되나 그러고 나면은 법정 시한은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 일 좀 하라고 또 이제 뭐 이번 주에 또 이제 그 성명문 하나 내셨던데 참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진짜 뭐 사람들이 뭘 진짜 믿겠어요 진짜로. 이런 국민한테 이렇게 신뢰 못 받는 의회면은 여기서 설령 권력을 창출한들 뭐 외교 모드에서는 또 얼마나 공신력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럼 신뢰를 어디까지 지금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러는지 참 꼴랑 이재명 지 하나 살겠다고. 아니 이재명이 그 대선 때도 막 그 위성정당 만든 거, 네, 그거 잘못됐던 거다. 우리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그쪽으로 이제 제대로 하겠다고 네. 대선 공약으로 했었는데,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새끼 그거 좀 진보 진영 표 좀 얻어보겠다고 네. 그거 한 거거든. 그렇죠. 이런 놈이 무슨 진정성 있고 뭐 무슨 국민을 해줘.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네. 사실 막 최강욱도 막 쓸모 없어지니까 막 바로 갖다 버려버리잖아. 막 경로했다 그러고. 아니 근데 그 징계를 보면 징계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징계라 가지고 뭐 양문석도 그렇고 그래서 양문석 징계가 더 웃기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런 직이 없거든. 지역위원장도 아닌데 뭐 당직 그 3개월 정지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뭐 말이지. 네. 뭐 그리고 또 용해인 신당 창당하는데 거기 지금 뭐 그 군소 진보 정당 두어 개 붙었던데, 야, 당신들도 참 배알도 없어. 지금 용해인이야말로 이 비례법의 제일 수혜자 중에 한 명인데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영합해가지고 당신들한테 갈 표 다 빨아먹고 자리 하나 차지한 게 용해인인데 지금 걔랑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뭘 해보겠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에휴, 비루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비례성 강화에 관해서 이제 예전에 나온 이건 뭐 논문입니까 그게? 예, 보고서죠. 이제 네, 보고서가 나왔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연구 용역을 맡겨가지고 네.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곳에서 네. 이제 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수제와 비례대표제 비교 연구. 네. 그래서 한 100여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110페이지짜리더라고. 나도 봤는데.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네. 그게 언제적이지? 2015년인가 그게? 예, 2015년 정도. 네. 연구 기간이 2015년이고 이제 2015년 9월에 연구 끝나서 이제 이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이 보고서에서 나온 거는 이제 뭐 어떤 비례대표제가 좋냐, 네, 뭐 네. 혼합제가 좋냐, 뭐냐 이런 것까지는 좀 상당히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기도 해가지고 네, 네. 이제 여러 나라들 사례를 볼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그 비례성이 떨어지는 것만큼 그런 정치적인 양극화가 네.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 우리 소득에 있어서도 뭐 진위계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정치에 있어서도 진위계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위계수가 커지면 그만큼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거고 이런 이제 우리나라 현재 상황처럼 거대 양당 두 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네. 그만큼 그 정치적 진위 계수의 숫자도 커져서 네. 정치의 양극화가 네.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불안정성이 높고 그리고 사회의 분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위험해지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보고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떠한 방법이든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아니면 지금 일단 통과돼서 현재까지는 이제 법정으로 정해진 네.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든 네.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은 네. 그런 이렇게 소외되는 표가 좀 네. 덜해지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양극화를 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비례라는 게 뭐 어떤 그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사실 비례제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 비례 후보를 선출하느냐. 저는 그렇죠.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당이 비례 후보를 얼마나 비례성을 가진 사람들을 비례 후보로 세우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지 사실 제도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네. 정당 정치 자체의 문제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비례제 논의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3당들이 숨을 쉴 공간을 열어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3당들이 비례표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양당 정치라는 거는 지역구를 양당이 거의 다 먹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그래도 견제 세력 그 양당에 대한 견제 세력이 견제 혹은 이제 타협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례표가 숨쉴 공간을 만들어 준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비례제라는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건 이재명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이 비례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 이재명이 비례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은 뭐 병립형이든 저는 뭐 연동제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있다고 해요. 각각의 논리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이재명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라 가지고 그 당장 이제 뭐 병립형으로 가버리면 너 지금 비례로 나오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바로 지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태클이 바로 걸려오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빼고서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야 이거 한 번 하고 말 거면은 그럼 그때 도대체 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하러 했어? 그렇게까지 싸워가면서 그때 홍영표 의원 막 머리 다 빠져가면서 그렇게 겨우 추진한 건데 이게 특히나 민주당의 꼴이 더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은 원래 그때도 반대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통과돼 버리니까는 그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먼저 치고 나온 거죠. 그랬던 건데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주도해서 아니면은 그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와서 그거 아니었나 봐요.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갈게요. 이러면 아니지. 사람들한테 설득이 안 되지. 똥멍청이 소리 듣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 그 윤석열 정권 폭주를 막기 위해 의석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논리를 반박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준연동형을 그대로 국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힘의 반대를 몸으로 커버하면서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위성정당 방지법만 통과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머지 이제 군소정당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민주당이 한 130석이나 140석 먹었다 치고 군소정당이 나머지 한 6, 70석 먹었다 칩시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폭주를 하고 있어. 협조하자 그러면 협조 안 해줄 것 같아요. 자기들 민주당이 몸으로 막아준 덕분에 6, 70석을 자기들이 얻었으면은 충분히 타협하고 그 공조할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협력관계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걔네들은 야당이잖아. 그냥 여당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왜 윤석열 정권을 민주당이 그냥 힘만으로 막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위성정당 막으면 위성이 아닌 군소 야당들과 연합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민주당
의석수만 줄어드나? 국민의힘도 줄어들잖아.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국힘이 위성정당을 차리잖아요. 그거 그러면 그 국힘 지지자들이나 거기 찍어주지. 왜 외부 확장력은 더 줄어든다고요? 그러면은 그렇지. 민주당이 설령 비례 의석을 많이 못 먹는다고 해도 충분히 제3세력이 민주당과 협력 가능한 제3세력의 파이가 커지는데 그걸로 왜 국힘 견제를 못 하냐고. 그래서 민주당이 줄어들면 민주당이 줄어들고 국힘이 커지면은 국힘 견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견제를 못 하겠죠. 하지만은 민주당도 줄어들고 국힘도 줄어들었을 때는 윤석열 정부 견제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석 못 가지면은 국힘을 못 막는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 봐도 네. 서로 같이 먹는 게 더 커지는 건데 네. 혼자 먹고 싶은 욕심이 난다는 거는 방탄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야. 방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설명이 안 돼. 아유 진짜 잘들 놀아납니다. 정말 잘들 놀아납니다. 협력할 수 있는 제3세력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꼭 민주당이 그 다수적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외교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거든. 전무하지. 예, 전무하거든요. 네. 당장 그리고 우리 나눠 먹는 그 자리가 파이가 소중하거든. 그렇지. 나눠줘야 될 게 너무 많아. 챙겨줘야 될 게. 뭐 한두 명, 두 명 막 한두 명이 아니거든. 하여튼 배지 달게 해줘야 되거든. 아유 이 양아치 같은 것들 진짜. 하여튼 참 후지입니다. 후져요. 네, 이런 애들을 도대체 왜 지지하는 거야? 어쩔 수 없고 그냥 우리끼리 이제 잘해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 키우는. 그렇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한 도움이 될 것 같은 대한민국 전상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면서 이번 주 나이버 TV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음 한 주는 외연 확장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외연 확장 합시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